뭐 앞에서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 따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은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렌드가 지난 21대부터 연결해서 보면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었던 상황, 그리고 코로나가 물러간 다음의 상황에서 어제를 기점으로 또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더 큰 그림으로 이번 여름 캠프는 경제 상황이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컬러풀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국정감사할 때 이제 그 빔을 띄우고서들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참조하시라고 제 60 넘은 노인네가 이게 지금 눈 터지게 색깔을 컬러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강의 수준은 딴 분들이 중학교 2학년 대치동 1타 강사 같이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국회의원들 수준이 있는데 중2는 좀 뭐하고 고2 정도로 해서 하고요. 그래서 4번을 다 들으시면은 우리 세상이나 사회에 대해서 어떤 좀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관심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인 걸 얘기하고요. 다음 주가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관심 있는 양극화와 서민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3강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인데 민주당의 가장 약한 부분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사실 이거 양당이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데요. 큰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어떻고 한국은 어떤 큰 그림을 보고 4강은 의원님들 신청에 미래의 신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한 40% 정도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 신기술을 소개하면서 딴 나라는 정부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R&D 투자를 정부가 깎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보고요. 9월에는 예산 국회 앞으로 예결위들 많이 가시고 있고 또 각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인 국가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9월 둘째 주 화요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뭐 수축세라는 용어는 별게 아니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우리가 살아온 거는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하고 내일이 더 행복하고 뭔가 커져가고 더 많이 얻는 이런 사회를 팽창사회라는 개념이었고요. 그러다가 21세기 초반에 오면서 우리 사회는 수축사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냐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상황들은 인구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점을 찍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읽고 기계가 일자리를 뺏고 있고 뭐 미래에 대해서 다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갈등하고 화가 나고 부적응하느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전화이 되면은 이러이러할 텐데 집은 이렇게 되고 가정은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다 상실된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고요. 다음 단계가 성숙사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직 도입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연구해 갖고서 한 2년 후에 좀 책을 하나 내볼까라는 생각이에요.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그리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그럼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축사회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이 기초동력인데요. 환경, 기후위기, 인구 감소, 과학기술의 발전 이 세 가지는요. 인류 역사상 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후위기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잖아요. 더워서 매년 같으면 지금 이번 주가 차가 제일 안 막히는 주가 아니에요. 1년 중에. 그런데 이번 주 차 많이 막힙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더우니까 차 갖고 다니죠. 전기차 왜 하는데? 태양광 왜 하는데? 왜 원전 논쟁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기후위기에 엄청난 돈들을 쓰고 있어요. 기후위기 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집에서 홍삼 드시잖아요. 왜 기후가 안 좋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집에서 홍삼을 해주는 거예요. 김태현 대표님은 안 해주시죠? 집에서 안 해주.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버린 사람들은 안 해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집에서 뭔가 챙겨줍니다. 하다못해 비타민 C 그리고 아로나민 골드 뭐 이런 거라도 하나씩 먹는데 기후위기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얼마 쓰느냐? 여러분 오늘부터 필기하세요. 내가 고위 수준 대직 학원은 인류 전체가 1년에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합 세계 GDP가 100조 달러예요. 100조 달러. 근데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3조 달러를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2030년에 되면 약 10조 달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도 GDP가 늘으니까 7, 8% 쓰는 거죠. 이 돈을 안 쓰던 거잖아요. 안 쓰던 돈을 쓰고 있다. 인구 감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인류 최초로 짝짓기를 거부하잖아요. 짝짓기를 거부하고 뭐 하여간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 그다음 과학기술이 생산성이 증대되고 엄청나게 많은 공급을 주잖아요. 중국에서 알테시가 알리테머신이 오는 것들도 노동력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 세 개 갖고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21세기 스토리는 그거예요. 안 써도 되는데 환경에 돈을 쓰고 돈 쓸 사람은 줄고 있고 과학기술의 공급력을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있다. 이게 한마디로 21세기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파생된 것이 다 정치가 되고 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21세기 되면 됐거든요. 그런데 리더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전부 단기적인 대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공급과잉이에요. 공급과잉 아닌 게 성장 산업이 됐습니다. 다 공급과잉이에요. 뒤에 내 표들이 이걸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인류 역사상 부채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인류 역사상 처음이고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고 인류 역사상 처음이고 인류 역사상 최대 공급과잉,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채 경제가 온 거죠. 빚이 얼마나 많은지 왜 이걸 가리려고 21세기에 돼서 모든 나라가 빚내 갖고서 빚으로 경제를 유지해 온 거예요. 그 빚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들이 빚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빚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금리죠. 이자 비용을 얼마나 낼 것인가. 그래서 금리 논쟁이 몇 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도 역사상 빚이 가장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오다 보니까 사회는 제로섬화돼서 모두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가장 전형적인 제로섬 사회는 바로 국회입니다. 선거를 해서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잘 되는 방법은 딴 놈을 죽여야 되잖아요. 컴퓨터 자판에 있잖아요. 딜리트. 제거해버려야 돼요. 이게 국회인데 이 국회의 논리가 모든 사회 원리로 다 바뀌었어요. 오경 의원 선거구에 제가 사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경로회장인데요. 경로당의 그 회장을 놓고 할머니들끼리의 그 권력 투쟁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요. 동창회 가도 그렇고요. 뭔가 사람들이 다 제로섬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들어본 일이 있어요. 상생이란 말 요즘 안 하죠. 윈윈, 상생. 상생이 불가능한 사회가 된 거죠. 오직 나만 중요한 것이 이기주의도 될 수 있지. 또 내가 부각이 돼야 돼. 이걸 응용한 게 의사들, 성형외과, 내가 다 이뻐야 된다. 별의별 나에 대한 거고 일부는 현실로 도피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왜 하는데요? 60대 초반 남자의 로망은 다 자연인이에요. 다 때려치고 산에 가서 그냥 살고 싶다. 제 친구들 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솔직히 안 그래요? 지금 막 한날 필보하고 이 한여름에 뭐 대기하러 가고 뭐 당대표 뭐 이 날짜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시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유 집에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 또 아프셔갖고서 그냥 한 소리 또 하고 하지. 자식 새끼는 결혼도 안 하고 뭐 돈도 안 벌고 삐리삐리하지. 때려치고 싶다. 이 출발이 여기서부터 된 거라니까요. 역으로 해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후위기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법이 안 되는 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서로 싸우고 있고 기득권이 해체되고 있는 거죠. 해체되기 싫은 거예요. 국힘 지지자들이 다 보수라고 하는데 보수는 과거의 것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기득권이 해체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국힘에서 지금 강의 요청이 안 왔는데 제가 가서 요청 오면 제가 해주려고요. 니네 마음이 불편하지 뭐. 니네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그 기득권이 해체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해체되는 거예요. 뭐 민주당이 어쩌고 이게 아닌데
하수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 경제는 저성장, 저투자, 저물가 뭐 이런 것들이 왔던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이 돌아가는 이 피드백의 속도를 확실히 배가시켜 놓은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불편한데 이제 경제는 계속 이렇게 성장해 왔다. 유로를 놓고 보시면은요. 요게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도 9월 16일이에요. 유로가 이 기울기로 가다가 10%나 뚝 떨어진 다음에 새로운 추세선을 쭉 가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 또 한 번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10% 하락하고 여기 4% 됐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추세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성장 구도라는 거죠. 가장 심각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의 트러스 총리라는 애가 이때 와갖고서 뭐 잘해보겠다 했다가 40일 만에 쫓겨갔잖아요. 영국을 보시면 더 크죠.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인데 옆으로 간 거예요. 영국에 가시는 거는 축구 보러 가시는 게 아니라요. 전국의 물가를 보고 영국 경제를 보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진국이라요. 토트넘도 왔다 가잖아요. 언론에 별로 나지도 않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과거에 제국이었던 나라가 다 개판입니다. 영국 대영 제국, 이태리,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다 가만히 보세요. 러시아 제국, 일본도 제국이었잖아요. 제국이었던 나라 중에 아직 성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빠지니까 이때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GDP에 여기 보시면 미국이 10몇 %를 한 방에 써버렸거든요. 모든 나라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체력으로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회복한 나라였어요. 미국은 한때 떨어졌지만 쭉 갔다. 그 이유는 바로 패권과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어려우니까 미국의 패권과 기축통화를 위안화로 하지 않는 한은 중국도 별 볼 일 없다. 이 패권 전쟁의 기초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저금리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200년간 세계 금리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연식으로 따지면 이게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날 때가 역사상 세계에서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절입니다. 기원전 3000년 수메르 시대에도 금리가 5%였다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옆집 아줌마한테 돈 빌릴 때 3부로 빌렸잖아요. 기억들 나요? 여기 60대들은 알 겁니다. 3부. 3부가 얼마예요? 36%입니다. 지금 같으면 구속감이에요. 20%다. 여러분 어머니도 구속감이었지. 그때가 이때예요. 그 이후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첫 번째 기억하실 것, 이게 기준금리예요.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2%를 거의 역사적인 저점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국정감사가 여러분들의 초선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비전인데요. 정부는 죽어도 코로나 얘기를 안 해요.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코로나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정부 사람들 코로나 얘기를 왜 안 하냐면 코로나라는 엄청난 샥이 있었던 거죠. 이때 금리가 마이너스 나온 나라 있었고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가 0.5%였어요. 다 까먹으셨나요? 정기예금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불과 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실질금리가 역사상 또 가장 낮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돈 빌려갖고 실질금리라는 게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고 물가가 올라가면 이런 게 나오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뭔가 투자하면은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였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광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역사상 가장 낮은 상태에서 금리가 쭉 올랐어요. 각종 경기 침체 국면에서 2022년에 금리 올려놓은 거는 역사상 가장 빨리 올린 겁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에서 가장 빨리 올려놨어요. 그러면 사람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체온이 이렇게 낮았다가 한 번에 쭉 올라가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시간 지나면 내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 내상이 지금 우리 내수 경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셔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논 거를 갖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질의할 때 보면은 우리 반대당에 계신 분들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경우 신문 쪼가리 오려서 하는데 그림이 틀리지 않습니까? 확실히 틀리죠? 그래서 이 금리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가 역사상 가장 많기 때문에 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 돈을 엄청나게 풀어놨습니다. 자, 돈을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죠. 그 당시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미국에 이때 돈 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헬리콥터에서 돈 뿌려보셨어요? 왜 헬리콥터 벤이냐면 돈을 고층 빌딩에서 돈을 뿌리면은요 바람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요. 안 해보신 모양이네. 1,000원짜리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헬기를 타면 이게 돌기 때문에 골고루 뿌려져요. 그래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거예요. 오늘 경제는 민주당은 앞으로 1,000원권으로 여러분들 한 10만 원씩 갖고 와서 더 모아서 한번 국회에서 한번 뿌려보시라고요. 헬리콥터 탔을 때는 전방위로 뿌려지고 그냥 뿌리게 한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전방위로 돈을 뿌리는 건데 뿌리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례로 따지면 이거예요. 국민은행이 뭐 채권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국민은행이 예를 들어서 채권을 예를 들어 10조 원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러는 거예요. 야,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겠으니까 그 채권 나한테 팔을래? 그러면 국민은행이 10조 원을 한국은행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그럼 돈을 채권 값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졸릴 시간 됐어요.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안 졸리다니까요. 여러분 연식이 이렇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 집중력이 굉장히 산만하신 분들이라 안 된다니까. 그럼 한국은행이 10조 원을 찍어서 다시 준다고요. 예? 주면은 KB는 원래 채권을 해서 이자를 먹고 살다가 현금만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국은행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또 대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 너 돈 어디서 났는데 그냥 그 숫자로 그냥 야 너 줄게 이거예요. 그 돈의 합계가 코로나 때 얼마까지 가면 여기 보시면 30조 달러라는 얘기예요. 조 달러. 여기다 영국을 포함하면 35까지 가요. 35조 달러. 우리나라 돈은 얼마입니까? 4경 5천조 정도. 그런데 그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이제 KB에서 산 채권이 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2년, 3년 만기가 되면은 자동으로 그 채권에서 또 발행한 사람이 갚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한테. 그러면 회수가 돼서 지금 슬슬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맨 밑에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딱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미국은 스무스하게 줄이고 요게 유럽이에요. 유럽도 미국보다 더 많이 늘려놨다가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은 경제 사이즈가 훨씬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고 중국도 풀고요. 영국 넣으면 지금도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만나는데 김밥도 드리는 거예요. 돈을 풀어놨으니까 살 수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고추밥 매러 다녀야 돼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은 이게 우리가 지금 효과고요. 특히 여러분도 눈에 보시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사건이 이것을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딴 나라들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 풀어놓은 돈이 대출을 통해서 어디로 갔냐라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이만큼 갔고요. 산업 현장으로는 거의 안 갔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부동산 이거 보세요. 부동산으로 다 가고요. 쓸데없는 데로만 돈들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2020년, 21년도에 부동산 광풍의 후유증 때문에 투자도 안 되고 산업 경쟁력 떨어지고 어려운 게 여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딴 나라 한번 보세요. 국가별 부동산업 대출주의 빨간 게 한국인데요. 한국이 여기 보시면 2013년부터 쭉 높은 고금권이에요. 고금권은 유지하 지금은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분모인 전체 대출 규모가 큰 상태에서 조금 늘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지만 이게 줄은 게 아닙니다. 줄은 게 아니에요.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러고 다른 나라들 보면 GDP 대비 부동산업 대출 현황을 보시면 딴 나라 15%, 11, 8, 영국 8, 호주인데 우리나라 24%. 정말 무서운 나라고 도대체 왜들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들 이렇게 부동산에 집착을 하는데 이거는 또 국토 균형 발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이 수축사 현상이고 저금리가 고착화됐고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부채 중심으로 제가 어느 나라나 부채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2000년도부터 보면은요. 다 이게 부채는 세 가지가 합쳐지는 겁니다.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 요걸 통으로 해서 GDP 대비 얼마냐라는 거죠. 보면 어느 나라가 다 늘었어요. 쫙. 그러니까 빚을 늘리면서 성장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빚을 못 늘리는 상황에 오게 되면은 그 세계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기 왜 꺾이지? 요게 산수입니다. 분모가 명목 GDP고 분자가 부채예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갔고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이따 재정할 때 이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채의 총량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한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은 원래 높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높아졌고요. 중국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중국에서는 기업 부채 중심으로 늘고 있어요. 일본과 선진국들은 다 정부 부채고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가계 부채가 핵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세 개의 총량은 똑같은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러면 이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돈을 안 쓰고 대신에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늘린 거고요. 선진국들은 가계와 기업 부채는 그냥 가만히 별 움직임,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별 움직임이 없었는데 정부가 늘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늘어난 부채의 총량을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이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잠깐만. 요게 천재 그림을 보는 그 뒷장은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다음번에 꼭 오시라고 다른 그림 보여드려요. 이제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나라로 좀 넘어오고 또 본질적인 문제 또 하나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제학과나 뭐 이런 정치학과가 출신들이 아니면 자본주의가 뭔데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사적 재산권,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한다. 두 번째 완전 경쟁. 두 가지가 이게 자본주의 원칙이죠. 이렇게 되면은 힘센 놈이 다 먹는 거거든요. 힘센 놈이 다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정책은 이 자본주의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정책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랑 경제를 벗어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죠. 2차 세계대전 대공황 때부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나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무슨 자본주의? 초등학교 책에 다 나오던 거예요. 도덕 책에 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80년대 오면 신자유주의라는 게 나오죠. 신자유주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뉴라이트 소개한 사람이 누구게요? 방통위 위원들 계셨대. 이동관이 동아일보 정치부장하면서 2005, 6년도에 신자유주의 우리나라에 소개해갖고서 MB 정부의 어떤 정신적인 토대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는 이거를 좀 변형하면서 강화했죠. 재화와 자본이 제한 없이 국경을 넘을 자유라는 거죠. 딴 말로 따지면 세계화였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7, 80년도에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할 때 섬유 쿼터, 철강 쿼터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슈퍼 301조 이런 게 싹 사라지게 된 게 바로 신자유주의 이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게 YS 지나면서 우리 모든 경제 수사에 들어가는 게 규제 완화잖아요.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지금 YTN 민영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MB 때 인천공항 판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기억나세요? 그게 다 이 원칙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운동이 기업 경영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동을 탄압한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제 한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이 세 가지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미 세계화는 끝났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세계화, 미국조차도 세계화를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가가 경제에 어마무시하게 개입하고 있죠. 어느 나라나. 뭐 관세를 통해서도 하고 국내로 들어가서도 소득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 미국도요 없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들을 많이 누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동운동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정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부분은 아직 과제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그런데 MB가 이런 말했어요. 작년도 5월에요. 재정을 우리가 막 늘리자. 지금 25만 원 같은 거 하자고 할 때 윤비가 SBS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죽어. 그러고 나서 영국을 갔는데 그때 제가 논평을 어떻게 냈는데 영국 잘 가셨습니다. 영국 가서 영국 국민 다 죽었나 한번 보고 오라고 했어요.
왜? 영국이 물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재정 제일 많이 쓰고 GDP의 30%를 썼어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5% 6% 쓰는데 영국은 30%를 썼다고요. 그렇습니까? 당연히 고물가, 물가 맞아요. 근데 죽었나 한번 가서 보라고 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재정 늘리면 서민 죽는다. 언론들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오늘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데올로기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은 책들이 새로운 시각의 책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읽어서 이 강의 오면은 심간을 또 요약 총정리하면은 딱 이거예요. 이 모든 원죄는 이것 때문에 양극화다. 양극화, 불평등 뭐 이런 거다.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쓰고 보수에 썼는데 이거 둘이는 이제 양립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유는 저걸 얘기하는데 저걸 얘기하다 보면은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요즘에 어떤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과 사회 갈등이 오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동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났어요. 8월 1일 민생지원금 투자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펴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논평 여기에서 한 줄도 안 나왔는데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13조 원이면 얼마냐? 우리나라 GDP가 2,400조 되는 나라에서 13조 원 푼다고 무슨 물가가 올라요? 내수가 1,050조예요. 몇 조요? 적었어요? 이수정은 좀 적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저거 1,050조예요. 상품 판매, 물건 판매하는 거 있죠? 440조밖에 안 돼요. 그걸 알테시가 뭐 들어와서 지금 몇 조 먹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숫자 감각이 여러분들이 평상시 외워야 될 거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거니까 국감이나 상임위 질의할 때 여러분들 숫자를 많이 내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쑥스러운지 그냥 꼬랑지를 내리고 있어.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노동운동이나 뭐 하나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코로나 때인데요. 일자리가 어떻게 됐냐는데 미국이요. 코로나 기억나시죠? 2002년 2월에서 4월인데 2월 마지막 주에서 4월 둘째 주 그때 총선 21대 총선 그 기간 중입니다. 그 기간 중에 여러분이 안 보셨지만 딴 나라들 일자리 조금씩 다 줄고 빨간 게 한국에 좀 줄었는데 미국 보실래요? 불과 50일 사이에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왜 갖고 왔냐면 노란봉투법 통과될 거로 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 우리가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했는데 이 고용의 유연성 있는 나라가 이게 그러면 여기서 2,500만 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을 줄으니까 미국이 그 다음에 또 연락에 돈 풀어갖고서 다시 이거 회복시키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여기까지? 그 2, 3년 동안 이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 수가 있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념 제가 이게 낡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숫자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단 한 줄도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제대로 보자 얘기예요. 숫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서 무슨 고용의 유연성이 뭐니 따져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 철학이 지금 흔들려가고 있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국힘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를 못 보니까 고용 유연하면 좋지 뭐.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은 이렇잖아. 2,500만 개 나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국감 스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기영 의원 이거 읽고 있대. 읽을 거 없어. 아까 그 자료 하나요. 그냥 뭐 시간을 국회의원 바쁜데 500페이지짜리를 다 어떻게 읽으려고. 내가 다 읽어서 결론 딱 한 장 냈잖아. 뭐 이런 거. 이거 뭐 이건 포퓰리즘 얘기고. 요 책이 참 잘 썼어요. 잘 나왔습니다. 누구라고 이런 거 오시면 이제 저기 말씀을 해드리고요. 우리 그러면 민주당의 경제 철학은 뭐냐라고 봤을 때요. 제가 만든 겁니다. 사무엘슨의 행복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겁니다. 이 사람은 소비를 많이 늘릴 때 행복하고 욕망, 탐욕을 줄이면은 행복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것을 성취하고 갖게 되면은 분자가 커지면 행복도 올라가죠? 이거 2학년 2학기,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산수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분자가 커지면 행복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자, 분모가 작아지면 이거 어려워. 3학년 돼야 돼. 분모가 작아지면 행복해져요, 안 행복해져요?
딴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욕망을 통제하자라는 거죠. 여기 그리고 딴 사람과 비교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저기 남성분들은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요걸 보여줬어. 요거 하지 마. 요거 하지 마. 이런 행복해진다. 요거를 민주당의 경제 정책으로 싹 옮겨 놓으면은 우리 사회 경제 정책으로 옮겨 놓으면 여기가 이제 위에 자유, 성장하는 거 많이 이거 같잖아요. 성취하고 효율성 많이 얻어야 되니까 뭐 4차 산업혁명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윗단에 해당되고요. 욕망에 해당되는 게 뭐 소확행, 지속, ESG, 미니멀, 평등 분배 효과, 사회적 자본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전 세계 성장은 분자 중심의 성장을 해왔던 거예요. 분자 중심의. 근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분모도 함께 좀 줄여줘야 되겠다. 분모를 우리가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로 오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 개념이 없어요. 포용 성장 밑에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다가 K 뉴딜을 비롯한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도 혁신 성장이라는 거, 분자를 키우는 것.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의 경제 철학에서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은 압도적으로 바깥에서 보기에는 밑에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이 혁신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아마 경제는 민주당의 공부 모임도 이런 쪽에 관심 많이 해야 되는다. 근데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어려워졌어요. 분자를 하기를 어려운 것은 각국이 보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산업정책 쓴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패권전쟁이라면 마음대로 수출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분모는 재정 문제가 또 역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은 1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아래 위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해나가는 게 우리가 중도층을 잡고 우리가 이런 철학을 머릿속에 담고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한국 경제로 넘어오면요. 빨리 갑니다. 한국 경제로 넘어오면은 이게 잠재 성장률인데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MF랑 OECD 두 군데서 하는데요. OECD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2001년에 5.4였는데요. 작년에 올해가 1.7 나와요. 작년에 1.9였고요. 근데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죠? 1.4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실력이고요. 실제 성장률은 이거보다도 더 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실제 성장률은 이거보다 계속 낮아진 거예요. 우리 모두의 책임은 21세기 들어서 잠재 성장률보다 우리가 실제로 성장한 것이 낮은 상태로 24년을 이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이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이 올해 보면 미국이 1.9, 한국이 1.7이에요. 미국한테도 역전당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사이즈가 훨씬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한테도 역전이 당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별 관심도 없어. 작년에 경제 성장이 일본한테 뒤졌잖아요. 경제 개발한 게 처음이에요. 물론 뭐 IMF니 이런 일시적인 쇼크 이외에는 우리 항상 높았는데 지금 한국이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런 다급성을 우리가 서로 느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급 과잉 얘기하는데 요거는 요 그림은요 가장 저는 최신 데이터만 갖고 오거든요.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있죠. 요식업이 204만 명이 하고 매출 170조, 1인당 매출 8,600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자제분들 중에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그러죠. 취직 안 하는 애들. 아이씨 커피 전문점에 하나 차려줘. 걔들한테 딱 직격을 날리면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가 있거든요. 10만 개가 있는데 1년에 15,000개가 생기고요. 15,000개가 문 닫아요. 도대체 밥도 안 먹고 커피만 드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1인당 매출이 5,700밖에 안 됩니다. 커피는 마진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사실은. 임대료로 다 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만날 때 있죠? 요런 거 몇 개다. 요런 거 한 번씩 언급을 해 주시면은요. 맨 위에 한식집 가서 한식당이 20만 개 정도 된다. 20만 개 된다. 그 숫자 하나가 그분한테 여러분한테 전문성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 숫자 외우라고요. 별표 2개 해 놓으세요. 또 있어요. 다음 주에 하면 또 이거는 먹는 거만 했고요. 딴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당구장 몇 개인데 당구장
당구 난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대통령님이 당구 400이라고 하는데 당구 치신 분은 아시다시피 당구 400 치려면은요. 그거 무지 어려운 겁니다. 밤새서 하여간 어찌 됐건 우리나라에 2만 개 정도 되면 예? 아니 4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랬어요. 하여 나는 좀 모르겠어요. 부동시는 부동시로 400 치면은 뭐 신의 경지 올림픽 종목의 당구를 좀 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공급 과잉이 모든 산업의 공급 과잉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분야에 있어서도 눈에 매일매일 보이는 것들이 이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의 소비 아까 쭉 어떤 트렌드로 코로나 이전 트렌드로 복귀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잘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소비가 지금 회복된 게 이게 이 상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밖에 안 늘었어요. 미국은 2019년 대비 10% 늘고요. 이 차이가 미국만의 가진 특성이고 딴 나라들도 우리나라 비슷한데 유독 우리나라가 내수에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코로나 국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기서 회복을 시켰잖아요. 회복을 시키고 이 추세를 연장했으면 되는데 연장 못했죠. 언제요? 2022년 5월부터 공교롭게도 2022년 5월은 무슨 날입니까? 네. 그럼 딴 나라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고 보면은요. 이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선진국 전체를 놓고 보면은 부채가 쫙 늡니다. 정부 부채가.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가계 부채 옆으로 가죠. 선진국 전체예요. 기업 부채 옆으로 갑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보면 정부 부채 쫙 늘리고 기업 부채도 이번엔 좀 늘었어요. 가계 부채 워낙 컸기 때문에 늘었다가 다시 원위치합니다. 이게 떨어진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고 이건 숫자의 어떤 흐름이 나온 거예요. 영국이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0%에서 2021년에 130이 갔다가 지금 95가 됐어요. 그럼 야 영국 좋아졌네. 빚 다 갚았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모에서 물가가 3년간 연 10%씩 올랐거든요. 영국 가면 햄버거 하나 가격이요 2만 원 정도 시켜요. 그러니까 어제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 트렌드로 맥도날드에서 5달러짜리 햄버거 세트가 나온 거예요. 미국도요. 미국도 웬만한 햄버거 세트 있잖아요. 햄버거에다가 콜라 하나에다가 감자튀김 이렇게 놓은 게 18,000원, 2만 원 가까이 미국조차도. 그것이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고 요거는 9월 초에 예산 국회 준비하면서 논리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뻔하죠. 우리나라 코로나 때 정부 부채 보시면 금융위기 때 여기 삐쭉 올라갔는데 뭐 때문에 올랐을까요? 4대강. 돈 안 풀려가다 4대강 해서 요만큼 오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구장창 가계부채는 계속 올라가요. 빚내서 집사한 거고요. 기업 부채는 이 당시에 기업들이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옆으로 가는 거고요. 이번 코로나 위기 때도 보시면은 늘어난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그 당시에 투자 안 했던 게 지금 영향을 주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구조적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 구조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수출이나 산업의 중심은 소재, 산업재, IT, 자동차예요. 네 개 영역군인데요. 이게 이제 매출 비중인데요. 소재 중에서도 정유랑 화학은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애들이 원유로 수출하다가 지금은 중간재로 바꿔서 수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엄청난 증설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철강은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의 선봉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산업재 중에서 기계 우리나라 경쟁력 없고 조선만 있어요. 조선. 그다음에 건설은 수출하는 거 아니죠. 운송 별수 없죠. 이것의 매출이 한 40%인데 이게 거의 다 구조조정 들어갔고요. IT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죠. 자동차는 지금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현대차가 SUV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수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인도에서 많이 나오면서 했는데 이게 6월까지의 버전이고요. 7월부터 매출이 현대차가 줄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주식시장이 저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현대차 살까? 싼 맛에 샀다가 요즘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어려워지니까 우리 요거 있고요.
그럼 기타가 좀 늘어야 돼요. 이게 소비재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아직도 전체 매출은 요게 일자리와 관련됩니다. 일자리와 관련.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이익으로 놓고 보면 IT에 따라서 들쑥달쑥 하는 거예요. 정부가 얼마나 바보짓을 하고 했습니까? 작년 법인세 깎아줄 때요. 법인세 깎아줄 때 뭐 했는데 삼성전자가요. 1년에 세금 많이 내는 해는 13조 막 이렇게 나요. 12, 13조씩 내요. 하이닉스가 5조는. 올해 반도체 값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똔똔이란 말이에요. 똔똔 세금 안 냈잖아요. 그래서 세수 안 들어오고 눈에 보이잖아요. 반도체 값만 봐도. 하이닉스가 5조 내던 거 안 내는. 15조 세수가 그냥 줄어버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는 안정적으로 진행돼야지. 이건 뭐 들쑥달쑥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게 역으로 반도체가 잘 돼서 좋을지 몰라도요. 역으로 의존도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랬잖아요. 대만은 정말 좋다. TSMC가 있어 좋네만 했다. 어제 대만 작살났습니다. 한 제품에 반도체 하나가 전체 경제의 막 20% 우리나라 수출도 570조에 뭐 130조가 반도체만 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가야 돼 경제는. 그래서 우리 이 산업 구조 조정에 지금 걸려 있고요. 여기서 중소기업 문제까지 함께 엮어놓으면은 굉장히 우리 어려운 국면이라고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업태로 가면은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무역수지 흑자를 무진장 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상당수는 중국서 무역수지로 벌어온 겁니다. 빨간색 중간재예요. 일본에서 소재 부품을 한국이 수입하고 이것을 중간재로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이 구도가 깨진 거예요. 언제부터? 잘 보시면 2019년 이때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깨져서 자본재는 우리 중국에 수출도 못하고요. 중간재 수출이 주는 겁니다. 이게 중국에 대한 무역이 줄고 있는 거죠. 수출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세안이 마찬가지예요. 그럼 중국의 대안이 베트남이죠. 베트남 우리나라 3위 수출 시장이 됐는데요. 베트남 수출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았다가 지금 삐리삐리해지고 있어요. 삐리삐리해지고 있어요. 수출이 어렵죠. 더군다나 반도체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수출 금액이에요. 수출 금액으로 따지면은 올해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도요. 2018년, 19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빨간색 반도체가 아닌 거에 일평균 수출을 놓고 보시면은 2015년하고 올해 지난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되고 있는데 그냥 반도체가 늘어나면 좋네. 나쁘네. 뭐 반도체 하면 나쁘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씩.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고용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고용의 문제 심각하고 이거 따로 다룰 겁니다. 고용의 문제인데 이게 회색 막대기가 뭐냐면 전체 일자리 수 증가한 거고요. 빨간색은 청년 취업자, 라인은 그다음 빨간 막대기는 제조업입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거는 제조업 청년은 이거 연동이 되겠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보시면은 제조업은 줄고 있었어요. 이런 산업의 문제 때문에 제조업은 줄고 청년 실업은 삐리삐리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다 마이너스가 나왔던 거죠. 코로나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좀 되다가 여기 쭉 또 내려오면 2022년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은 제조업 취업자들 마이너스로 전환했고요. 청년 취업자도 전환했습니다. 청년 취업자가 2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제조업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결혼 안 하는데? 숫자로 보이잖아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 숫자 외우세요. 65세 이상 고용률이 40.3% 세계 1위거든. 원래 아이슬란드였는데 우리나라 거의 잡힌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 요새 서진이네 식당에 나와서 유명해졌는데 그거 나라도 아니에요. 35만 명 있고 거기 그 노래에서 대구 잡아서 대구 머리 잘라서 버리긴 뭐해서 우리나라로 하면은 삼각지 대구 머리탕이 그 아이슬란드 거기서 온 거잖아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강의 봤어요? 65세 이상 고용률이 40%를 넘긴 게 5월 통계부터예요. 언론에서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 민주당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이 발표가 6월에 발표됐으니까. 40%예요. 70세 이상 32, 60세 47. 세계 최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60세 이상이 40대 취업자보다
늘어나고 있는. 이건 구조적인 거예요. 고령화 문제나 뭐 굉장히 중요하고 환노위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읽고 가서서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경제는 민주당 하니까 정무위랑 기재위, 산자위만 과방위 정도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산자위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노위에서 이런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해관이 계신 분들 또 지방 계신 분들 지방만 넣고 보면요 훨씬 더 나쁘겠죠.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이런 통계를 받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역시 의원님들 바빠서 못 오니까 꼭 4급 보좌관 선임 보좌관을 데리고 오세요. 얘 8시까지 못 오거든. 게을러 갖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끌고 와갖고서 야 저거 다음 국정감사 자료 써. 그래갖고 우리가 이번에 정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산이 잘 보인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나오니까 국회가 잘 보이더라고요. 선임 보좌관들이 여기 다 오야 되지. 내가 보니 이것들 빠져갖고 지금 아직도 안 왔을까? 오늘 의원님 아침 세미나 갔으니까 한 9시 반쯤 오겠지. 하고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자리까지 단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최근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쭉 얘기했잖아요. 부채도 가장 많고 뭐도 했는데 물가 얘기하다가 어느 사이인가 물가가 쑥 들어갔죠. 가장 큰 차이점 7월과 8월 넘은 차이는 관심이 물가에서 경기로 바뀐 거예요. 물가가 오른 게 뭐냐? 뭐 때문에 물가가 올랐냐? 여러 있죠. 뭐 러브 전쟁, 공급망 붕괴, 패권 전쟁, 아까 맨 처음 원초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풀었다, 뭐 쭉 했는데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물가가 잘 안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말 두려웠던 거는 뭐냐면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사이인가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물가가 이제 서서히 안정이 되는데 딴 나라들 특히 미국은 임금을 가장 늦게 올라갔거든요. 임금이 파란색 임금이 막 올랐다가 좀 안정되고 있고요. 이렇게 물가도 요 임금과 굉장히 연동하는데 이제 안정세로 가서 2%만 되면 된다 했는데 거의 좀 왔었어요. 두 번째로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제조업 경기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미국 제조업도 이제는 사람들이 하니까 나쁜 상태로 가면서 조금 쇼크가 왔고요. 특히나 팬데믹 당시, 코로나 당시에 축적된 초과액, 코로나 때 저축을 상대로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쓸 기회가 없었잖아요. 다 마스크하고 있고 외식도 잘 못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놓으니까 이런 추세로 사람들이 저축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만큼 저축했던 거죠. 그거를 올 2월 달까지 싹 써버린 거죠. 관성으로 왔던 거예요. 더 이상 쓸 돈이 없고 지금부터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빚을 내는데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아 갖고요. 미국에서 그 저신용자들 있죠. 오토론 자동차 살 때 그 저신용자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깜짝 놀랐다. 저도 본 25%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님이 저기 은행 가서 대출 금리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3% 4% 줄지 몰라도 일반인들 대부분 15% 넘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이런 데 가시면은요 15% 20%예요. 20% 넘으면 이제 그거는 예금자 상환법 때문에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문제예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다루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좀 신용카드 연체율 한번 올라가시는 거면 2000년도 보면 여기 나왔나요? 대출금리 신용카드 대출금리 여기 보세요. 여기 쭉 20% 나오죠. 신용카드 20% 그럼 소비가 줄을 거 아니에요? 너무 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자유주의로 딱딱 뭉쳐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신용카드는 짧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야 미국이 부채를 너무 많이 늘렸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빨간색이요.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에요. 미국 국채가 35조 달러 있거든요. 작년 말 올해를 기준으로 올해 말이 되면은 미국 국채 이자가 한 9천억 달러 되는데 중요한 건 국방비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메디케어라고 건강보험 있죠? 미국에서 어려우신 분들 건강보험 금액, 국방비, 국채 이자가 똑같은데 문제는 현재의 금리 상태가 유지되면 이게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더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은 견디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현재의 금리가 5.5인데 연방기금리 5.5를 유지하면은 1.6조 달러가 된다는 얘기. 내년 말이 되면. 그럼 미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우려가 지난주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를 그러면은 한 뭐 150p 이래도 1.2조 달러가 된다. 그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일자리 수 늘어나는 게 뭐 이 증가 폭입니다. 이게 다 지난주 토요일 버전이에요. 토요일 날 발표된 게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이 조금 올라간 거죠. 아, 이제 끝났네. 딴 말로 얘기하면 코로나 파티가 끝난 거예요. 자, 2020년에 역사상 가장 금리를 낮게 갖고 역사상 돈을 가장 많이 풀었고 역사상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재정을 방출해서 경기를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진통제를 쫙 센 걸 맞은 거예요. 맞다가 2022년, 23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더 이상 진통제를 안 놓기 시작한 거죠. 안 놓고 버티고 오면서 우리가 꿈결처럼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고금리를 유지했었는데 물가도 안 오르네. 보시다시피 경기는 침체될 것 같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일거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죠. 여기에다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식시장만 보고 있지만 딴 것 여러 가지 보여야 되는데요. 일본의 금리가 조금 올렸어요. 0.25로. 일본은 95년부터 30년째 금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일본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이자를 0.5나 뭐 거의 뭐 제로 금리에 가까울 정도로 이자를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가 하나 남아요. 환율 변수가 남는 거죠. 그래서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엔화가 여러분들 100엔 정도 갔던 느낌들이 평균적으로 갖고 계시죠. 1달러당 100엔. 우리나라 따지면 100원당 1000원. 뭐 이 정도가 우리 여러분들 기본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엔화가 100엔 가던 게 160엔까지 가요. 그럼 돈 빌리는 사람 입장은 130원에 빌렸다. 이 사람은 이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130원에 빌렸다가 갚을 때 150원에 갚으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면 달러로 그걸 바꿔서 바로 달러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불을 내가 130원에 빌렸는데 150원 돼서 갚을 때 되면 1억 불을 갚는 게 아니라 8,500만 불만 갚으면 돼요. 그럼 1,500만 불 남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 돈을 빌려서 한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160엔이 되니까 일본은 정책 목표가 뭐냐면요. 물가 올리는 게 정책 목표였습니다. 별 이상한 나라죠. 30년간 수축 사회를 겪다 보니까 얘네는 물가 올리는 게 정책 목표예요. 말도 안 되지만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디프레이션이라는 것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물가 오르는데 일본 국민 입장에서 1달러에 100엔 할 때랑 160엔 하면은요. 물가가 수입 물가가 60%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뭐 그만큼은 안 올라요. 사실 한 뭐 절반 정도 올라가는데 물가가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160엔대에서 한순간에 142엔까지 한 방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릴 사람 160엔에 빌린 사람은 이미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손실이 나기. 일본에서 돈 빌려서 우리나라 주식 사고 파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미국 가서 뭐 사고 했는데 일거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다는 아니겠지만 걔네들이 청산할 거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딴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미리 팔아버리는 게 어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시세를 좀 볼까요? 미국 나스닥인데요. 여기가 2023년 작년 초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게 어젯밤 건 못하는 요만큼 떨어졌고요. 일본 니케이는요. 여기서 3만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1년 반 올라간 거 4일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떨어진 건 1도 아니에요. 제가 금융시장에 88년부터 있었는데 어제가 가장 패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찜찜해갖고 결국 할 수 없어서 또 내수부양을 위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수부양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거니까. 이게 떨어졌고요. 한국의 코스피는
많이 떨어진 것 같죠. 여기 왔죠. 2,400선 요 정도 왔죠. 요 정도면은 합리적인 선이에요. 그러나 전체 세계의 흐름상에서는 한국도 뭐 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 저항할 수도 없고 예전 같으면 정부가 부양책 내라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한 번도 안 나왔죠. 그 내일 상황이 아니에요. 엔캐리 트레이드 우리 정부가 뭘 할 수가 있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연금 주식 좀 더 사는 거 이외에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포지션들은 이렇게 샀어요. 전 세계에서 엔화는 약세고 달러는 강세고 미국 경제만 좋고 AI가 주도할 것이고 딴 나라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요게 세상을 앞으로 한 1, 2년을 바라보는 잣대였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번 주말을 겪으면서. 이번 주말에 정신없이 골프 치실 분이 있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공이 맞아요, 이게? 공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게 이 판이 그러면 새로운 판을 짜야 되잖아요. 얼마 걸릴 거냐 이제 얼마 걸릴 거냐 그건 몰랍니다. 그런데 심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라져요. 천천히 떨어지는 것보다 이건 오히려 좀 낫습니다. 여러분들 유권자들 함부로 만나지 마세요. 1,400만 명 넘는 사람이 주식 투자가거든요. 이 양반들 지금 오늘 기분이 어떻겠어요? X 같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해줄 말이 있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끼리 그냥 내수부양 하셔요. 여러분들끼리 괜히 만나서 뭐 금투세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어. 이게 금투세를 중요한 게 지금 뭐 한국이 싫어서 서학개미야 미국 갔다 더 작살 났거든.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산 엔비디아 보면요. 엔비디아가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어젯밤까는 6% 더 떨어졌는데 그런데 뭐 AI가 어떠니 지금은 그런 거 있잖아요. 소나기는 피해야 돼. 가만히 모여갖고서 내수부양에 주력하시는. 구글도 여기서 이만큼 더 떨어졌고요. 우리 하이닉스가 이번에 제일 많이 떨어져서 어제 또 한 6% 이만큼 여기까지 왔어요. 한 1년치 다 까먹었고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과정에서 배터리 회사들입니다. 배터리 회사들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얼마 올랐냐면 가장 대표 많이 오른 게 에코프로라는 배터리 양극재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배 올랐냐면은 150배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 기준 최저점에서. 제가 그 당시부터 이 종목에 관심이 있었는데 21대 출마 안 했으면 제가 한 100억은 벌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샀으면. 근데 여기 보시면은 30만 7천 원이죠. 이게 이 액면 분할해서 그렇고요. 실제는 150만 원이에요. 만 원이 150만 원 된 거예요. 곱하기 5로 액면을 이제 5분의 1로 나눠서. 그리고 30만 원인데 어제 기준으로 10만 원이 깨졌죠. 3분의 1.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막강한 괴물 칩이라는 걸 개발해 갖고서 이제 막 AI가 완전히 된다고 했다가 또 공교롭게도 그저께 주말에 야 우리 칩이 불량이 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2000년대 루슨 테크놀로지나 IT 붐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인터넷 붐 때. 그때는 100배 올랐다가 원위치하고 부도나 버렸잖아요. 지금 그거냐 아니냐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못 벌고 다 적자나는 회사였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안정을 먼저 찾아줘야지만 우리나라도 안정이 되는데 다 돈을 잘 벌어요. 엔비디아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고요. 우리 삼성전자 돈 많이 벌잖아요. 예? 하루에 어제 만 원이 떨어진다고 하루에 10몇 % 떨어지는데 이익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의 함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지션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바뀌니까 들쑥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경제가 주는 거고요. 한국의 이제 경제는 이중 경제라고 제가 용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중 경제는 뭐냐면 수출형 대기업들하고 내수하고 완전히 분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부담이 많고 내수 경기도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건 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소비가 감소하게 되죠.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투자가 감소하니까 생산이 감소하니까 고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꽝꽝꽝 터진 게 내수의 짧은 문제예요. 구조적으로는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한 2년간의 트렌드는 이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부러지는 게 언제냐라고 하는데 정부도 바보는 아닙니다. 많은 조치들을 내고 있어요.
작은 진통제를 계속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타이레놀을 코로나 때 우리가 열알을 막 먹었다가 그러다가 끊었죠. 끊었다가 이게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타이레놀 하나씩 주거든. 근데 내성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는 거죠. 올 추석 때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추석 때 그 이제 농촌에 자식들이 서울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이번엔 기차 타고 안 갈 겁니다. 차를 가져가요. 왜 가져가냐면 그 농산물 싣고 오려고 부모님 거. 삥 뜯어오는 거죠. 삥 뜯어 부모님 해서 그런 다음에 다른 형제들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 남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걔는 뭐냐면 엄마 나 빚이 많거든. 좀 여윳돈 이번 고추 농사 진 거 있으면은 500만 원만 줘. 그래서 형제들끼리 그 고향에 왔다가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강의 봤어요? 우리가 웃어 넘기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시작. 이런 트렌드로 가는. 그리고 정부도 작은 부양책들을 계속 내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빚의 이자를 내던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더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우리가 지금 25만 원을 내서 뭐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외람스러우나 25만 원 갖고 택도 없는 일입니다. 택도 안 돼요. 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별 지지를 안 받습니다. 이거 여론조사 해보면 제가 보면 50% 안 나올 거예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이 트렌드에서. 그거를 25만 한다고? 일본은요 30년간 9번인가 줬을 걸 아마? 9번을 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일본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요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받아요. 상품권을 받아갖고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만 원, 10만 원 정도 주면 그러면 동사무소 앞에 항상 뭐가 있냐면은 요만한 저 옛날 시골 가면 그거 있죠. 라이터 가게. 명동에 보면 그건 뭐라고 합니까? 일본 말로 낙가마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잖아요. 10만 원짜리를 가져와서 여기서 9만 원에 DC래요. 그런 다음에 무이자 예금에 넣어버려요. 그럼 그 예금 갖고서 은행은 뭐 하냐면 일본 되지도 않은 국채를 사버려요. 이거 30년 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25만 원 줘서 과연 소비를 할까? 젊은 사람은 직업 있는 사람은 쓰겠죠. 저도 백수가 되다 보니까 돈 쓰는 게 상당히 두려워요. 물론 내수비용을 쓰긴 써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패턴을 다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착화된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이러니까 정부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 보시다시피 이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요게 빨간색인데 저기 가계 대출인데요. 얘들이 정말 경제정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재위, 정무위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집값이 떨어질만 하면 돈 풀고 돈 풀어요. 돈 풀어놨다가 또 올라가면 또 큰일 났네 하고 또 걷어들이고 지난달까지는 돈 신나게 풀었어요. 지난 7월 달에 이만큼 늘었잖아요. 이거 보세요. 올해 4월에 총선도 있고 하니까 막 풀어난 거야. 또 집값 막 움직이니까 다시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또 올리고 무슨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늘렸다 줄였다를 분기별로 바꾸는 게 어딨어. 금리 정책을 한 2, 3년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현재는 약간 약발을 맥혔는데요. 이번 사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지는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집값도 2주 후에 집값 말씀드릴 때 또 하겠지만 요거를 늘리고 있고 노란색 중소기업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우리 양극화 다 보이는 겁니다. 신용이야 뭐 다 마이너스 갚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부가 내수고 상부 쪽이 수출 쪽인데 우리나라 이제 수출 증가율 지난달에 뭐 최고니 7월 수출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574억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112억, 50%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잘 봐야 돼요. 날짜가 중요합니다. 수출은 7월 달에 조업일수가 많았거든요. 일평균 수출액을 보면 2011년에 22억 달러였는데요. 지금 뭐 23억 달러밖에 안 돼요. 10년간 하나도 안 늘었어요. 하루 평균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줄었다가 이렇게 하면 늘었다. 이렇게 하면 언론 홍보에 지금 녹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의 중요한 축인 자동차 보시면 월가에 53억이다. 자동차 차 부품 있죠. 두 개 합치면 70억 달러 정도 수출하는데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자동차 수출이 빨간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5, 60%씩 늘다가 지금 정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울산 쪽에 계신 분들, 아산만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반도체는 잘 모르겠다 떼어냈을 때
자동차마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내수 어려운 상태에서 수출도 꺾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한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 우리 수출이 8월 1일 날입니다. 8월 1일 날 나오고 8월 2일 날 아침 조간 신문들에 이렇게 나왔어요. 동아일보 최대폭 껑충 6개월 만에 최대폭 껑충 반도체 이변의 7월 반도체 급증 수출 13.4 그런데 통계를 놓고 일평균을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1년 사이에 가장 적은 거예요. 이게 가짜 뉴스인 겁니다. 그래서 그날 더 웃기게 금융권의 레포트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시간에 나온 건데 일회성 요인들이 없건 7월 수출 증가에도 의구심 확대, 모멘텀 정체 구간에 진입. 왜? 작년 7월에 505억 달러 수출했거든요. 보시면 제일 작았어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16%가 났단 말이에요, 작년.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월에 520이었죠. 그럼 그러다가 올해 575가 된 겁니다. 그럼 놓고 보시면 뭘 늘어 늘기는 옆으로 이렇게 쭉 간 것뿐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많이 늘었으니까 딴 거는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는 가짜 뉴스들이 양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안 보려고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그림으로 한 2015년 전부터 어려워졌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역사에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사지선다형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코로나의 역사적 대응이 아닌 것은 1번 사상 최저금리, 2번 양적 완화, 3번 최대 재정 방출, 4번 이거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집권 여당은 죽어도 코로나 얘기를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살아났지만 여기서 코로나 이제 후유증이 있고 패권 전쟁, 4차 산업혁명이 있고 러우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꺾이고 나서 다시 어려워지니까 딴 나라들이 부양책 넣고 미국 경제 IT 투자들 넣으면서 회복이 됐는데 위쪽 상위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그런 데로 가고 그다음에 서민 경제는 이렇게 추락하고 있어서 중간에 있는 경제 성장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올해 성장률 전망이 2.1이었는데요. 1분기에 이게 좋아갖고 2.5 정도로 지금 5.6으로 늘려놨거든요. 난처해졌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하향해야 돼요. 경제 성장률 전망을 분기별로 그렇게 바꿔대서 이러지 않다. 한국은행까지도 막 같은 편이니까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제 현상은 이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꺾이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랑 이걸 하면 전체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다음 달에 또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늘 첫 강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도 처음 출발하시는데 좀 이런 거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여러분들 있는 그림들은 다 어디 보냐면 FN 가이드라고 있는데 하나 가입을 하세요. 힘 있으신 분들은 국회 사무처에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의원님들한테 아이디 하나 다 달라고. 우리 금융시장의 최대 그 데이터가 가장 많고 레포트가 최신적이거든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비서진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면 좋은데 사무처에서 일괄로 개입하면 아주 싸거든요. 여기 보면은 별의별 자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주제를 갖다 요즘 나오는 티맵이나 위메프니 이런 문제도 있죠. 이런 데 있는 게 가장 정확하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FN 가이드인데 개인으로 가입하셔도 좋고 가입하면 10만 원 정도예요. 제가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서 여야를 같이 줘도 되는데 우리 당만 보여야 되잖아요. 또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시고 이거는 아침에 요새 슬로우 뉴스라고 요즘 뜨는 적인데요. 메일링 서비스로 봤는데 정치도 나오지만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아주 좋은 데이터들이 잘 나옵니다. 슬로우 뉴스라고 미디어 오늘 이정환 대표가 하던 건데 요즘 웬만한 선수들은 출근하면서 7시에 와요. 딱 보면 아침 조간신문 사설까지 다 정리가 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사회 데이터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 다음 주에도 계속 보여드릴 텐데 좋은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데뷔전을 치러야 되는데 대충 신문 쪼가리 오려서 하지 마시고 이런 데서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꼭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 속에서 하고 큰 그림 속에서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정부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고 서 스토리로 엮어가서 여러분들을 마케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내놨던 이런 쭉 노는 거 이런 것들 속에서 나는 뭐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홍보할 때나 일회성을 하지 마시고 요걸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시는 게 좋은 좀 버릇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팁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 많이 하시니까 자기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여기 되게 많죠. 여기 계저씨도 많고 꼰대들 많은데 스스로 여러분들 다 테스트를 한번 꼭 해보시고요. 요거는 잘라갖고요. 여러분 지역에서 그 연세 좀 드신 어르신들 오시고 좀 약간 마음에 안 드시는 분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재밌네요. 하면 너 계저씨란 얘기야 좀. 근데 한 번씩 다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실감 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자료는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을 하셔갖고요. 쓰시기 위해서 요런 자료들을 드리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첫날인데요. 좀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나 이런 거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은 언제든지 저한테 직접 질문을 주시면 즉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 좀 길었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치시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그냥 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죠? 끝내겠습니다.